거실 테이블 위에 낯선 색의 종이 몇 장이 놓여 있었다. 병원 로고, 하얀 복도의 사진, 웃고 있는 노인들. 표지는 따뜻한 미소를 그리고 있지만 태준의 눈에는 추방이라는 글자가 겹쳐 보였다. 퇴근 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앉은 그는 가만히 그 브로셔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이 주방에서 물을 마시며 건조하게 말했다. 당신, 요즘 엄마 때문에 잠도 못 자잖아. 이게 서로를 위한 거야? 말은 맞았다. 새벽마다 어머니가 화장실을 찾다 넘어진 적도 있었고 잠결에 과거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태주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뛰어가야 했다. 출근길엔 눈밑이 퀭했고 상사는 요즘 피곤해 보여요라며 한 번 더 찝찝한 말을 던졌다. 하지만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낸다는 생각은 목 안쪽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그는 손가락으로 종이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요즘은 다 그래. 다 바빠. 전문 시설에서 돌보는 게 더 낫지. 맞은편에 앉은 서연은 브로셔를 펼쳐 보이며 조용히 숫자를 짚었다. 여기가 가장 괜찮아 보여. 비용도 이 정도면 우리가 감당 가능한 선이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거의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새 냉장고를 고르듯 담담했다. 태주는 그 무심함이 오히려 부러웠다. 죄책감이 없는 사람처럼 눈도 떨리지 않는 표정으로. 당신이 장남이잖아. 결단을 내려야지. 엄마도 미안해 하시겠지만 솔직히 우리도 우리 삶 좀 살아야지 않겠어? 우리 삶. 그 말이 심장을 찌르는 동시에 묘하게 달콤했다. 회사, 집, 어머니. 세 개의 무게를 동시에 지고 버티던 어깨가 잠시 내려앉는 기분. 그런 자신에게 태주는 화가 났다. 엄마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순간 복도 쪽에서 미세한 삐걱 소리가 났다. 방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닫히는 소리. 태준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러나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엄마 주무시나 보네. 오늘은 조용하시네. 태준은 대답 대신 브로셔를 덮었다. 손등에 묻은 땀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분노와 죄책감, 안도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부딪히며 가슴 속에서 서서히 이상한 갈증이 올라왔다. 그날 밤 그는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어머니의 숨소리와 자기 자신을 향한 속삭임이 서로 섞였다. 정말 버릴 건가요, 엄마를? 현관에서 엄마 방까지 이어지는 복도는 짧았지만 태준에게는 언제나 길게 느껴졌다. 밤마다 그 복도를 맨발로 뛰어다녔다. 뒤틀린 허리, 삐걱거리는 무릎, 눌린 비명. 그 길 위엔 늘 비상등 불빛이 깔려 있었다. 엄마 방문은 반쯤 닫혀 있었다. 틈 사이로 노란 전등 불빛과 오래된 장롱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날 방 안에서는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나고 있었다. 사각사각 천천히. 태주는 잠깐 멈칫했지만 결국 문고리를 잡지 못하고 그냥 화장실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안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영숙은 옛날 장롱 맨 위 칸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꺼냈다. 가죽이 갈라지고 지퍼는 몇 번이나 수선한 흔적이 있었다. 젊었을 때 시장에서 장사하며 돈을 모아 넣어두던 가방이었다. 그 안에서 통장 몇 개, 얇은 봉투, 낡은 흑백 사진 몇 장이 나왔다. 그녀는 돋보기를 눈에 얹고 통장 잔액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자식들에게는 늘 돈 없다, 쓰지 말아라고만 했었지만 혹시라도 본인 죽은 뒤 아이들이 조금은 덜 싸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편이 떠난 뒤부터 틈틈이 모아온 돈이었다. 그래도 둘이서 나누면 욕은 안 하겠지.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러나 문득
거실에서 들었던 대화가 귀에 다시 스며들었다. 요양병원, 비용, 책임, 장남. 말끝마다 섞여 있던 피곤과 짜증. 우리 삶이라는 단어. 영숙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얼굴에 새로 팬 주름이 방 안의 노란 조명 아래에서 더 깊게 보였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작은 녹음기였다. 예전에 남편이 쓰던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서랍에 넣어둔 것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것을 꺼내 새 건전지를 끼웠다. 다음 날 영숙은 동네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낡은 외투깃을 여미며 문을 열자 문 위에 종이 소리를 냈다. 안에는 젊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르신? 영숙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내가 나를 버리려는 자식들하고 정리를 좀 하려고요. 사무실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바깥 도로 소음과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만 흐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영숙의 방에서는 종이 넘기는 소리 대신 작게 삐하는 녹음기의 시작음이 가끔씩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족 중 그 변화를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 각자의 불안과 계산에 바빠 가장 가까운 방 안의 시간은 모른 척 지나치고 있었다. 주말 저녁 거실에 셋이 마주 앉았다. TV는 꺼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치워지지 않은 그릇 몇 개와 함께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다. 요양병원 안내문, 비용 계산이 적힌 메모, 카드 명세서 사본. 공기가 눅눅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솔직하게 말하자. 우리 혼자서는 엄마 모시기 힘들어. 태수 씨도 이제 좀 책임받치 져야지. 소파 끝에 앉은 태수는 불편한 듯 몸을 꼼지락거렸다.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티셔츠, 지워지지 않은 술 냄새. 누나, 나도 지금 상황 장난 아닌 거 알잖아. 가게 말아먹고 카드 돌려 막느라 나보고 뭘 더 하라는 거야?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러니까 엄마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거잖아. 우리 셋이서 비용 나누면 그나마 버틸 수 있고 대신 엄마가 남기신 거 있으면 공평하게 나누고. 남기신 거. 그 표현에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재산을 계산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가 있으면 당연히 같이 사는 거고 없으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살아있는데 이미 상속을 전제로 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태수가 비웃듯 말했다. 공평하게. 형네가 그 집에서 엄마랑 몇 년 같이 살았는데 공평이 어딨어. 그래도 집이 형 명이잖아.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집은 우리 대출 껴서 산 거야. 어머니 돈으로 산 거 아니고. 그동안 생활비 누가 냈는데? 병원비, 약값 다 합치면. 그녀는 옆에 있던 서류를 툭 펼쳤다. 거기에는 최근 몇 년간의 병원비와 생활비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마치 오늘을 위해 미리 정리해 둔 것처럼. 그러나 서류 사이에서 불쑥 튀어나온 건 익숙지 않은 종이었다. 카드 연체 고지서. 누구도 말없이 그것을 바라봤다. 발신인 이름에 태준의 눈이 멈췄다. 채권 추심이라는 단어와 함께 적힌 이름은 서연이었다. 이건 뭐야?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서연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다. 아, 그거? 예전에 사업 한번 같이 하다가 잘 안 돼서 남은 거야. 조금씩 갚고 있어. 당신까지 신경 쓸 일 아니야. 태수는 코웃음을 쳤다. 조금씩. 이 금액이 조금이야? 형, 나만 망한 거 아니네. 공기가 순식간에 탁해졌다. 불쑥 튀어나온 건 카드빚뿐이 아니었다. 한술 더 떠서 태수는 오래전의 이야기를 꺼냈다. 형, 그때 기억나? 형 회사에서 난리 났을 때 누나 때문에.
서연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다. 태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태수는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내뱉었다. 형이 출장 갔을 때 누나가 어떤 남자랑 호텔에서 나오는 거 내가 봤어. 그때 그 남자 형 회사 거래처 사람이었다며?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서연의 눈이 번뜩였다. 내가 뭘 봤다는 거야, 태수야. 그냥 말해. 나도 지금 너무 궁지에 몰려서 그래. 엄마 문제 우리 셋이서 깨끗하게 털고 가자고. 막장스럽게 얽힌 빛과 불륜의 그림자가 엄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위로 덮였다. 마치 엄마는 각자의 죄를 덮기 위해 밀어넣을 구덩이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복도에서 또 미세한 마찰음이 났다. 누군가 발을 질질 끄는 소리. 그러나 셋 다 그 소리를 모른 척했다.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은 항상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나간다. 그 문 뒤에 영숙은 서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 요양병원 로비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죽 냄새가 섞여 있었다. TV에서는 낮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복도 끝에서는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길게 늘어졌다. 영숙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두툼한 회색 코트를 입고 무릎 위에 작은 가방 하나를 꼭 쥐고 있었다. 눈빛은 어딘가 멍한 듯 보였지만 손끝은 이상할 정도로 단단히 힘이 들어가 있었다. 태준이 옆에서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피곤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반대편 의자에는 서연이 앉아 병원 직원이 건네준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여기에 보호자 서명하시고요. 아래에는 입소동에 의료 처치에 관한 내용도 같이 확인해 주세요. 직원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녀는 볼펜을 쥔 손을 살짝 털어내듯 흔들고 사인을 하려 했다. 그때였다. 잠깐. 영숙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하게 로비에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휠체어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느리지만 정확한 동작으로 무릎 위 가방을 열었다. 안쪽에서 흰 봉투 하나와 작은 USB, 검은 녹음기가 나왔다. 이거 먼저 듣고 쓰든가 해라. 태준의 눈이 커졌다. 엄마, 지금 이게 무슨... 그 순간 옆쪽 의자에서 일어나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영숙에게 익숙한 듯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연이 눈살을 찌푸렸다. 누구시죠? 저는 윤민지 변호사입니다. 박영숙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변호사라는 단어가 로비 공기를 갈랐다. 태준의 손에서 휠체어 손잡이가 미세하게 미끄러졌다. 민지는 USB를 병원 직원에게 건네며 말했다. 혹시 이 회의실에서 잠깐 이 파일을 틀어볼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작은 회의실. 스피커에서 삐하는 소리가 나더니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요즘은 다 그래. 요양병원 보내드리는 게 효도야. 우리도 우리 삶 좀 살아야지. 엄마 남기신 거 있으면 공평하게 나누고. 누나도 빚 있잖아. 카드 연체까지 숨기고 예전에 그 남자랑 호텔에서 나오는 거 내가 봤다고. 대화의 조각들.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는 녹음 파일이었다. 태준의 목소리, 서연의 비웃음, 태수의 비아냥. 모두가 잊어버리고 싶었던 말들이 객관적인 증거로 방 안에 뿌려졌다. 서연이 소리쳤다.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몰래 녹음한 거잖아요. 민지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가족 간의 분쟁과 상속 문제에 대해 어르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박영숙 어르신의 새로운 상속장입니다. 모든 내용은 제가 직접 작성했고 어르신의 자필 서명과 지문, 그리고 녹취가 첨부돼 있습니다.
영숙은 휠체어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웠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할 건지 다 듣고 있었어. 그래서 나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미리 정했지. 회의실 안에 아무도 웃지 못했다. 민지가 서류를 펼쳤다. 태준과 서연, 태수의 이름이 차례로 적혀 있었지만 그 옆의 숫자는 예상과 전혀 달랐다. 먼저 현재 박영숙 어르신 명의의 현금성 자산 및 부동산 일부는 특정 사회복지재단과 지역 요양시설에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연의 입이 벌어졌다. 기부요? 아니, 시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을 왜 남한테? 민지가 말을 이었다. 둘째 아들 한태수 씨에게는 채무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과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지급되는 추가 금액이 있습니다. 도박과 사치에 사용할 경우 지급 중단 조항도 포함돼 있고요. 태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에이, 엄마. 나한테 이럴 거면 차라리. 민지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장남 한태준 씨에게는 금전적 상속은 없습니다. 순간 공기가 쪼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태주는 숨이 멎었다가 다시 겨우 숨을 들이켰다. 없습니다. 대신 어르신은 이런 문장을 남기셨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편지를 읽었다. 첫째 아들 준아. 너는 이미 나한테서 너무 많은 걸 받아갔다. 내 젊은 날, 내 시간, 내 마음. 더 이상 내 돈까지 가져가면 너는 평생 나 탓만할 것 같다. 그러니 나는 너한테 돈 대신 기회를 준다. 내가 내 아내 없이도 살 수 있는지, 나 없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 그 선택권을 주고 싶다. 태준의 눈이 붉어졌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럼 저는요? 저는 뭐예요? 민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다. 최서연 씨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유는 녹취록, 카드 채무 기록, 그리고 박영숙 어르신의 자필 진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은 나를 버리자는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 앞에서와 뒤에서 말이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남기셨습니다. 영숙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서연아, 난 내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착하고 명랑한 줄 알았어. 근데 사람은 돈이랑 늙음을 앞에 두고 진짜가 나오더라. 난 내 며느리로서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서연이 비틀거리며 태준을 바라봤다. 당신, 뭐라고 좀 해봐. 이건 말도 안 돼. 엄마가 치매라서.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엄마는 생각보다 도렷하셔. 우리보다. 그 순간 태준 안에서 무엇인가 끊어지는 소리와 동시에 또 다른 무언가가 조용히 이어졌다. 평생 장남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남자가 처음으로 그 이름을 내려놓으려는 찰나였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모두 다시 로비로 나왔다. 병원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자리를 비켰다. 영숙의 휠체어는 창가 쪽으로 옮겨졌다. 바깥에는 겨울 해가 낮게 떠 있었다. 태주는 한참 동안 엄마 뒤에 서 있기만 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서류, 녹음, 상속장.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뒤엉켰다. 상속이 없다는 사실보다 어머니의 글이 더 크게 가슴에 박혔다. 너는 이미 나한테서 너무 많은 걸 받아갔다. 서연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따지려 했다. 이렇게 갑자기 상속장을 바꾸는 게 어디 있어요? 변호사님, 이거 다시. 민지가 단호히 말을 잘랐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르신의 의사가 명확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더 무리하게 나오시면 여기 녹취록이 상속 분쟁이 아니라 명예훼손, 재산범죄 시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태준에게 매달리듯 말했다. 당신, 나 버리는 거야? 나 지금 이 돈 아니면 우리 집 다 끝이야. 태준은 힘없이 웃었다. 우리 집 이미 끝났던 것 같은데.
그는 처음으로 아내와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봤다.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했을 때부터 어쩌면 우리 둘이서 먼저 엄마를 버린 거였어. 근데 오늘 보니까 엄마가 먼저 우리를 버리시기로 한 것 같네. 말을 마치고 나서야 그 문장이 제목처럼 머릿속에 떠올랐다. 엄마를 버리려 한 날 그녀가 먼저 우리를 버리기로 했다. 영숙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서늘하면서도 어딘가 슬펐다. 준아, 나는 이제 너희 집 어른 아니야. 환자고, 그냥 내 남은 인생 정리하러 온 사람일 뿐이야. 나 때문에 싸우지 마라. 싸울 거면 나 없이 싸워. 그 말은 축복도 저주도 아니었다. 다만 지난 세월의 피로를 던져놓는 한숨 같았다. 그날 오후 태주는 입소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의 단기 검사와 상태 확인만 요청했다. 서연은 병원 앞에서 끝내 폭발했다. 나랑 엄마 중에 누구 편 드는지 오늘 정해. 태주는 짧게 대답했다. 오늘은 나 편부터 들어볼 거야. 평생 남편, 엄마 편만 들다가 나도 한 번쯤은. 그 순간 무너져야 할 것은 무너졌고 남을 것 남았다. 며칠 뒤 태주는 작은 원룸 근처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 하나만 적힌 집이었다. 소파도 식탁도 TV도 없는 반쯤 빈 방.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내렸다. 서연의 이름은 이미 즐겨찾기에서 지워져 있었다. 대신 가장 위에 떠 있는 이름 하나. 엄마.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다. 요양병원 맞은편 작은 정원에서 영숙은 햇빛을 받으며 앉아 있었다. 전화벨이 울리자 그녀는 느리게 화면을 확인했다. 준아, 엄마, 밥 드셨어요? 평범한 안부였지만 둘 다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사과와 미안함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다.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여긴 밥이 너무 싱거워. 그래도 마음은 편하다. 너 얼굴 안 보니까 내 눈치 안 봐도 돼서. 장난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태주는 웃지 못했다. 엄마, 나 이혼 소송할 거야. 집도 정리하고. 엄마 상속 못 받은 거 솔직히 아직도 좀 서운한데. 그래도 이해해 보려고. 영숙은 한참을 침묵했다. 바람에 말소리가 조금씩 흔들렸다. 준아, 내가 돈을 잃어도 사람을 잃지 마라. 난 내가 나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는 게 제일 싫었어. 그래서 그랬다. 태주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와 전화기 너머 엄마 목소리가 섞였다. 이제부터 뭐 하고 살 거야? 엄마의 질문에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 생각했다. 장남도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그냥 한태준으로서의 살. 글쎄요, 일단 야근 줄이고 주말에는 엄마 보러 가고 가끔은 나도 나한테 좋은 짓 좀 해보려고요. 그거면 됐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안도가 담겨 있었다. 전화가 끊긴 뒤 태주는 빈 방 가운데에 섰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 그러나 이번엔 그 빈자리가 두렵지 않았다. 버려진 곳이 아니라 다시 채워갈 수 있는 곳 같았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그는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다. 우리가 버린 건 엄마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엄마는 마지막까지 우리 대신 결정을 내려준 거고. 카메라가 멀어지듯 장면은 서서히 줌아웃된다. 작은 방, 한 남자, 열린 창문, 그리고 그 너머 요양병원 정원에 앉아 있는 한 노인. 자막처럼 한 줄이 떠오른다. 누가 누구를 버린 것일까?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는 누구에게 있었을까? 여기서 그의 새로운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다.